네, 정의로운 부동산 생활 한 주 걸러서 다시 찾아뵙게 됐습니다. 자, 안진걸 소장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윤석열 장모 관련해서 추가 고발 예. 있다고요? 자, 여러분 지난주 한 주 쉬었는데요. 예, 팻말 제가 우리 방송용으로 팻말을 2개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먼저 이걸 먼저 만들었어요. 아이고. 거꾸로 돼 있습니다. 거꾸로. 예, 조금 어수선합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걸 만들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내내 설명했던 3군데 2주 전에 제가 설명할 때만 해도 3군데만 문제가 된 거예요. 그 유명한 공흥리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입니다. 여기 한시뷰 플러스 그다음에 건너편에 동그라미 들고 있는 거. 예, 동그라미하고 여기 옆에 강상면 병상리. 그러니까 두 번째 문제가 됐던 땅. 저거가 양평읍 백악리. 이렇게 2주 전에 설명했던 이 3개가 문제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3번 고발했다.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아깝게 만 원 넘게 들여서 만들었더니 또 피리가 터진 거예요. 그 사이에 추가가 된 거. 그래갖고 이렇게 4개가 된 거예요. 이렇게. 아이고, 자, 이제 훨씬 병산리가 추가되네요. 그렇죠. 여기 강상면 교평리가. 그래서 여러분 이미 공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네. 그 농지법 위반, 실시계획인가 특혜, 그리고 개발부담금 17억이 800억 해먹었다는 800억 해먹었는데 그 중에서 200억을 부당하게 이득을 얻었는데 17억, 그것도 17억을 안 낸 거. 이거 국고손실까지 해서 지금 다 사방팔방 경기도도 수사하려고 민주당도 고발하고 저희도 2번 고발한 것이 공릉리 1. 첫 번째 문제. 근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저 공흥리 땅이 말이죠. 네. 시외버스 터미널하고 역하고 다 근접해서 붙어있는 교통 맞습니다. 요지네. 예. 잘 보시면 부동산 전문가들 이걸 보자마자 이야기하는 게 강이 흐르고 터미널이 있고 그래서 공흥리 해먹고 옆에 배관리가 200m밖에 안 떨어졌어요. 2차로 저걸 하려고 저까지 준비를 공흥리를 해놨구나. 해먹고 여기가 땅값이 오르면 배관리까지 시세차익을 누리거나 여차하면 개발까지 개발하면 더 돈이 드는 거고 다 강 건너 병산리 밑에 교평리. 그래서 여기가 첫 번째 이제 문제도 제가 1차, 2차 고발했던데요. 강상면 병산리가 이제 2번째로 문제됐던 땅인데 여기는 5필지인데 그 이제 우리 작가님이랑 제가 이야기했던 최은순의 내연남으로 추정되는 김모 씨 명의하고 김건희의 외삼촌, 애사촌 명의의 땅에다가 최은순이 근저당을 설정해서 무려 25억을 대출받은 남의 땅에 25억 대출받는 신기한 걸 보여준 건데 내연남까지 등장하는 걸 봤을 때 내연남 의혹이 있는 사람 등장을 봤을 때 차명 보유다. 그렇지. 예. 명의개서지. 아니 어떤 미친놈이 지 땅 담보로 주고 대출은 딴 놈이 땡겨가는 대출에 동의할 놈이 그러니까 누가 있어. 아니 요즘에 아무렇지 않은 친구도 보증도 안 서주는데 세상에 25억을 지 땅은 자기 땅 남을 위해서 25억을 대출을 받아줘요. 만약에 최은순이 그거 못 갚으면 땅을 뺏기는데요, 은행들한테. 그래서 이렇게 여기로 저희가 이제 3차 고발을 한 거예요. 요거하고 송파동에 고급 아파트 차명 보유하고 차명 보유 탈세 강제 벽면 탈세로 3차 고발을 해놓고 이제 야, 또 배관리에 문제 터졌다. 2주 전에 제가 와서 말한 게 공 200m 떨어진 배관리에 최은순이 또 1000평이 넘는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야, 1000평 정도는 그냥 우습죠. 우스운데 변들이 아니야, 변두리인데 쪼가리야, 쪼가리.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게 이제 공리가 이제 뭐 몇만 평까지 하는 데니까요. 재밌는 것은 지가 농사를 짓겠다고 땅을 사놓은 거예요. 근데 아직도 보유하고 있어요. 자, 공리 같은 경우는 농지법 위반에 공소시효가 지나버렸거든요. 배관리는 딱 걸렸네. 보니까 자기가 농부인 것처럼 써놨어요. 영농 경력도 있고 농사도 직접 짓겠다고 농기기도 있다 했더니 가봤더니 근데 저거를 아직 자기 명의로 그 위험성을 내포하고 쥐고 있다 그러면 저기가 핵심 포인트네. 예. 뭔가 저 1000평에다가 대단한 걸 준비하고 있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래서 한테처럼 저거는 포기할 그렇죠. 수 없는. 그렇지. 왜냐면 저거 1000평이 나머지 10,000평보다 비싼 거야, 저거. 이 공리가 엄청나게 개발해서 땅값이 뛰었잖아요. 200m 떨어졌기 때문에 인근이 대규모로 개발되면 200m 떨어진 땅은 땅값이 하초르기 때문에 농지로 농사짓기 사서 시세차익으로 팔아도 되고 여차하면 저기까지 개발하면 윤석열 지지자분들 양평은 백악리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2주 전에 제가 나와서 이제 저기까지 고발하겠다로 말을 했는데 그 사이에
강상면 교평리가 떠터진 거예요. 이건 뭐예요? 또? 여기는 뭐냐면 이제 강상면 병산이 밑인데 여기에도 한 1,400평이 넘는 땅이 있는데 재밌는 게 여기에서도 최은순이 이 교평리의 땅을 담보로 20억을 또 대출받았어요. 아니, 저 대출의 여왕이야, 뭐야. 그러니까 투기의 여왕이자 대출의 여왕이요. 문서 조작의 여왕인 거죠. 아니, 저길 엄마도 보세요. 딸도. 여러분들이 위성사진으로 더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 산지, 녹지 아니면 밭이에요. 예. 근데 저런 땅들을 가지고 사실 대출 잘 안 나옵니다. 예. 1금융권에서는 취급도 안 해줘, 요즘. 예. 그러면 2, 3금융권에서 돈을 저렇게 막 땡겼다는 거 아니야, 몇십억씩. 맞습니다. 이제 2, 3금융권이에요. 딱 작가님 아시네. 1금융권 안 되니까 대부분 신한저축은행에서 이들이 비를 많이 일으켰잖아요. 도이치모터스하고 비마이크가 특수관계로 지난주 2주 전에 설명드렸는데 요즘 많이 밝혀지고 있더라고요. 얘들은 1금융 안 되니까 병산도 그렇고 교평도 그렇고 이제는 신한저축은행 아니라 이들의 영향력 있는 양평이나 남양주 이들이 이쪽에 살잖아요. 서식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일대 2, 3금융, 2금융권에서 돈을 빌렸는데 여기도 25억, 여기도 25억인데 25억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시골 마을 금고에서 이거를 빌린 거예요. 예, 따져놓고 맞습니다. 보면. 맞습니다. 예. 이게 그 정상적인 그러니까 마을 금고가 이렇게 운영되는데 뭐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총 자산 수신가 50억만 넘으면 막 프레카드 붙여요. 우리 금고 50억 넘었다고 수신고. 맞아요. 예. 근데 25억을 떨어내 줄 것 같으면 거기 있는 대출할 수 있는 잔고를 여기다 몰빵을 해준 거야. 예. 이것도 조사해야 됩니다. 아, 그럼요. 저기 20억 1금융권이나 서울에는 큰 2금융권 입장 20억 작은 돈이지만은 이 시골의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데서 빌리장 25억은 큰 돈입니다. 엄청 큰 그리고 돈이죠. 큰 돈을 빌리는 경우도 많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양평에서 요 네 가지 종합하면 여러분 윤석열 일가가 아예 양평을 투기의 왕국, 사기의 왕국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딱 강 끼고 지금 좋은 데 여러분 중심으로. 보세요. 이게 네. 남양평 인터체인지부터 예. 군청을 연결해갖고 터미널하고 양평역까지 교통과 행정의 중심지를 주변으로 해갖고 저게 이미 발전된 거예요. 네. 그 주변으로 해갖고 외곽으로 둘러싸도 쭉 둘러쌌어요. 예. 난 이제 창대리를 안 건드린 게 이상하네. 저기서 찾으면 나올 것 같네. 그렇죠. 이제 지금 이게 확인된 것만. 그렇지. 여러분 이건 양평에서 현재 확인된 것만 4군데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린 최은순의 전국의 부동산 투기 현황이 확인된 것만 23개라 그랬잖아요. 최소. 근데 양평에서 지금 양평만 4군데고 거기다 송파동 차명보유역, 강상면 교평리 차명보유역, 강상면 병산 차명보유역까지 등장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백안리까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금 최은순, 김건희 일가가 서촌 아크로비스트까지 합치면 부동산 한 30군데, 최소 30군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악질 투기 세력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가면 남양주에 온요양원. 그렇지, 유황병원 지금. 온요양병원도 여기서 멀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어저께 충격적으로 항소심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파주에 있는 유황병원이고 남양주 온유황병원도 또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문제제기 계속 규모가 하시거든요. 2배죠. 파주 요양원에. 거기 이사장이 대표가 아들이죠. 김건희 오빠로 되어 있습니다. 오빠인가?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요걸 잘 봐주시고요. 이 공리 개발을 주도한 게 ESIND였다. 거기가 김건희가 8억을 투자해 갖고 왔었고 이사로 직접 7년 가까이 등재돼 있었고 그 다음에 강상면 병상리에는 가등길을 김건희가 직접 설정해서 차명 명의자들이 처분 못하게 하는데 가담했다. 그러니까 완전히 여기는 윤석열 일가의 본부장과 비리 핵심입니다. 본인, 부인, 장모, 가족들 전체까지는 본인이 또 언제 등장하냐? 김성규가 실토를 해버렸잖아요. 작년 8월 달에 윤석열이랑 맨날 만나서 술 먹던 사이였어요. 여주청장 하다가 대구 가실 때 이별주까지 했어요. 그럼 맨날 그렇게 술을 먹었으면 이렇게 대규모로 땅을 해먹고 있는데 김성규랑 윤석열이가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이걸 다시 한번 환기시켜야 돼요. 그렇게 연결이 되면은 그 지역에서 지역 사람들끼리는 다 알잖아요. 끼리끼리. 그러니까 대출을 일으킬 때도 예. 상당하게 작용을 할 일단 수가 있어요. 김성규가 잘 생각해보세요. 양평이 땅은 없지만 조용한 곳이잖아요. 근데 350세대 아파트 들었어요. 차명보유 25억씩 25억 돈을 땡겼죠. 백안리에도 농사 짓겠다 땅을 1000평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 김성규 군수가 모를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그리고 군수를 이 사람이 3연속 한 사람이에요.
2007년, 2010년, 2014년 계속 당선되고 이번에 총선에 또 당선됐고 재밌는 게 2012, 2014년 때는 선거법 위반으로 검경에 수사받고 기소까지 됐어요. 그러면 검경에 수사받고 기소된 단체장들은 누구를 제일 찾는다? 양평경찰서장하고 여주지청장을 무조건 찾는 거죠. 왜냐면 그 사람들 수사를 받으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김성거 군수를 전 군수를 비롯한 그쪽 친인척들이 자, 이러한 허가를 내주는 과정 중에 그 정보를 취득해갖고 이른바 저 노른자의 땅 주변에 있는 땅을 동업해 먹었을 가능성도 그럴 수 있죠. 충분하네요. 왜냐하면 다른 차원에서 뭐 실명 보유할 거나 부근에 차명 보유할 수도 있고 그 17억을 면제받았으면 그중에 일부를 뇌물로 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김성교가 계속 수사를 받고 지금도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검찰 고위직에 얼마나 줄대고 싶겠어요, 여주지청장. 근데 마침 고위검사의 장모이자 고위검사의 와이프가 여기서 이렇게 해먹으니 김성교 입장에서는 보험 차원에서 무조건 잘해줄 수도 있죠. 직접 뇌물을 받지 않아도 보험 차원에서 이런 특혜를 주면 그것도 뇌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제가 이번 주에 주초에 따끈따끈하게 4차 고발을 하고 지금 우리 송 작가 TV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판넬까지 이렇게 자, 만들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아무 좋은 브리핑이었는데 아무튼 양평 자체는 거의 그 최운순 시티가 돼 있는 느낌이에요. 네. 네. 근데 자 여기에 지금 곽상도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곽상도 것 같아요. 이야기해야죠. 자 빨리 정리를 합시다. 곽상도를 추가 기소를 했어요. 예. 네. 지난번 기소는 이게 구속영장이 지난번 영장 지금 기각되버렸죠. 기각됐는데 이번에는 자, 들어갈 이번에는 가능성이 있나요? 여러분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지금 법조계 인사들하고 상당한 대화를 나눠왔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제 김건희 교육 사기 사건하고 윤석열이 그것을 아무 문제 없다, 뭐 공짜가 아니다, 다 이게 허위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법조인들 만났거든요. 다 물어보니까 지난번에는 검찰도 준비를 덜 한 데다가 이른바 김만배 녹취록 내용이 법원에 제출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제대로. 검찰이 수사 기록만 갖고. 아, 그 아들내미가 돈 달라 그래갖고 야야, 병치 아빠가 50억 달라잖아, 병치 아빠가. 아, 그래요? 아유, 형 골치 아프겠어. 야, 그것뿐이냐? 홍성근이, 각상도, 박영수, 권순이, 최재경. 아, 애들도 50씩 줘야 된다. 이 녹취록이 나와버린 거예요. 거기다 2016년 총선 이후에, 남욱이가 곽상도한테 5천만 원을 불법 정치자금 준 것까지 추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검찰이 녹취록 공개를 바랐는지 안 바랐는지 모르겠지만, 안 바랐다면 나쁜 놈들이죠. 그런 녹취록을 옛날 같으면 흘려가지고 경적을 죽이는데 엄청 활용했잖아요. 근데 참 대종당 수사 때문에 진짜 문제가 있어요. 이번 녹취록으로 공개가 되니까 사실상 녹취록 이재명이 안 나와. 이 정도면 뇌물이라는 게 확실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검찰 그래서 꼭꼭 숨겼다는 지적을 받는 거예요. 왜냐면 이 녹취록 까지보니까 이재명 이야기 하나도 안 나오고 오히려 자기들끼리 계속 싸우고 있고 50억 클럽 더 나와버리고 아예 구체적으로 나와버려. 이제 머니터도 홍성근 나오니까 이제 홍성근 이제 언론에서 이제서 홍성근이라 쓰는 거예요. 우리 개정했는데 왜냐면 아예 녹취록 나와버리니까 홍성근이 나오고 거기다가 병치 아버지 50억 달라는 내용이야. 아니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그랬을 거라고 가정했었는데 검찰이 모른다고만 했잖아요. 구속조만 처음 기각되는 창피를 당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밝혀진 거예요. 이번 녹취록 굉장히 중요한 게 이재명이 안 나온다는 거. 그다음에 이재명 혐의가 전혀 안 나오는 거. 그다음에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의 유서에도 만약에 진짜 이재명 원망스러우면 보통은 쓰잖아요. 우리 갑질이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당하는 분들 그저께 그 MBC 뉴스에 뭐 남자 직원인데 남자 선배들이 막 괴롭혀하고 자살하신 분이 있어요. 거기 보면 괴롭힌 놈들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이게 이제 정말 극단을 선택하신 분들은 죄송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언급하는 것도 죄송하지만 마음 아프지만 돌아가실 때 제일 나쁜 놈이나 원망스러운 사람을 쓰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걸 유서로 남겼을 때 이재명 후보 이야기 안 나오잖아. 오히려 유동규하고 누구예요? 정영아 말고 그 또 한 명 있잖아요. 정민영. 나한테 하나도 강요 안 했다고 나오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이나 이놈들의 논리의 특징이 뭐냐면 이재명이 시켰다는 거잖아요. 시키고 이 사람이 또 시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몸통이란 건데 강요를 안 받았다 나와버려요. 유서에.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예를 들면 중간쯤에 초과이익 한 수 정도 아이들 내는데 그게 받아야 아는 게 서운했을 수 있고 근데 당시에는 5,500억을 먼저 땡겨가기 때문에 초과이익을까지 달라 그러면 5,500억에서 1,000억을 빼시던지 이렇게 나와버리거든. 내가 사업자도 그러죠. 초과이익까지 가져가시게요? 그럼 5,500 저 못 줍니다. 3,000억만 가져가시죠. 그럼 성남 입장에서 나중에 개발이익이 얼마나 될지 모르는데 5,500 땡겨가는 것도 좋았는데 2,000억 내놔야 될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분 아이디어가 채택이 안 됐을 거예요. 팩트로. 이미
공고도 다 됐기 때문에 채택도 안 됐을 뿐만 아니라 근데 그분 이제 서운할 수 있죠. 그걸로 추궁받았고 징계 당하니까. 근데 그 와중에도 이재명 이야기는 하나도 언급이 없고 유동규, 정민영이도 나한테 강요 안 했다. 이게 팩트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곽상도가 이번에 이제 영장 청구해서 내일 영장 실질 심사가 있는데 문성관 부장판사님인데 진짜 이번에는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곽상도는 이미 영수한 기록이 들켜 있는 거고 이게 이제 뇌물이냐 아니냐의 부분인 건데 아들 시켜서 독촉한 녹취록에 의해서 이번에 확실히 잡혀 들어갈 것으로 있습니다만 예. 워낙 우리 검찰의 법 집행이 예. 아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저기 투기 예정 지역 네 군데가 대부분 농지법이나 차명보유 맞습니다. 정도밖에 네.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벌금형 이상을 때릴 수 있는 그러니까 좀 세게 네. 이거 막 구속시키거나 이럴 수 있는 사안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고금리가 개발부담금 17억을 면제받는 과정에서 경기도가 최은순 집단이 사기를 쳤다. 양평구를 속였다는 거거든요. 속여 17을 면제받았기 때문에 이건 사기이자 이계양 공무집행방해인데 이건 공소에 남아있는데 사기하고 이계양 공무집행방해는 대부분 구속 원벌되죠. 근데 그것 자체도 법인으로 가족법인에서 이걸 진행한 거기 때문에 결국 차원순이 잡아넣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아니, 느낌이 그러니까 말씀하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최은순 김건희 관련해서 대부분 윤석열이 재임하던 시절에 윤대중 유린 사건도 마찬가지고 나경원 사건만 아예 수사를 안 해갖고 세월이 많이 흘러버렸고 증거인멸을 엄청 해버린 거예요. 그나마 공소시효 남아있는 게 김건희 교육사기 사건, 국민대 안양대 상습사기. 요건 어제 교육부에서도 허위 경례 맞다고 판정했기 유리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나마 이게 이제 공공지구 도덕적으로 이게 범죄적으로 죄질이 낮다라고 생각할 부분이 아니에요. 검찰청 여주지청장 빽갖고 이 정도를 헤쳐먹을 놈이면요 대통령백을 등에 업으면 한반도를 대한민국 전체를 다 헤쳐먹으려고 들 맞습니다. 겁니다. 무서운 집단 진짜 무섭습니다. 저거는 공소시효가 관건인 것 같은 게 제가 더불어시민당 할 때 지금 며칠 전에 양정숙 의원이 1심에서 그 의원직 상실되는 그 벌금형 나왔잖아요. 네. 그 당시에 제가 조사단이어서 제가 조사를 했거든요. 고발도 하셨잖아요. 네, 그때 그래서 제가 막 조사를 했었는데 그때도 비슷한 게 차명은 사실은 계좌를 추적하면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럴 수밖에 네. 없는 게 내연남이라고 추정되는 사람이 땅을 샀을 때 그 돈 흐름을 보게 되면 당연히 나오게 될 텐데 이게 공소시효 그렇죠. 문제가 걸려가지고 예. 다 지금 아니 그래서 다행히 공소시효가 양평 공리는 개발부담금까지 다 남아있고 양평 배란리는 농지를 지금도 보유하고 있으니까 농지법 위반에 이계양 공무집행방이 남아있고 병산이도 차명보유는 차명보유 상태로 있거든요. 지금도요. 그다음에 송파구 아파트도 내연남 축내 김모 씨 명의로 그대로 있잖아요. 그건 검찰하고 법원에서 이중이라 그게 최은순 거다고 판결을 했어요. 근데 시정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소시효는 남아 있는데 법적 처벌이 약해. 그게 예. 좀 안타까운 거죠. 자, 여기까지 진행사항 확인해 봤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은 우리 오세훈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송작가 TV 원두커피. 반복되는 지친 일상. 매일 아침이 기다려지는 깊은 맛과 기분 좋은 커피 한 개. 오늘도 송작가 TV 커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송작가 TV가 직접 선별한 5종류의 원두는 주문 후 로스팅을 원칙으로 여러분께 가장 신선한 원두를 보내드립니다. 식을수록 상큼하고 깔끔한 하이드 블렌드. 구수한 단맛으로 여운이 느껴지는 에티오피아 일가체프. 부드러운 초콜릿 끝맛을 느낄 수 있는 콜롬비아 수프리모. 고소한 맛의 브라질 싱글 오리진. 3가지 원두를 로스팅하여 산미가 느껴지지 않는 송작가 TV 초이스 원두까지. 네이버에서 송작가 TV몰을 검색해보세요. 자, 오세훈이 임기를 얼마 안 남기고 이제 뭐 석 달 남은 거죠. 네. 새로운 부동산 정책 관련한 내용을 내놨는데 이걸 보니 차기에도 기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제가 2주 전인가요? 하기 전에 오세훈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대선 때문에 가려졌잖아요. 예. 그래서 오세훈의 부동산 사항을 한번 브리핑해 보겠습니다라고 주제를 이제 안건을 던져놓고 그때는 이제 빨리 허가 내줘버리고 재개발 허가
내줘가지고 새로운 정권 시작되기 전에 서울시장으로서의 권력을 다 뿌리는 것처럼 보였는데 네. 지금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오고 있는 게 다음번 출마를 염두에 두는 게 아니냐라는 계산이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처음부터 기획이 들어간 것 같아요. 저희 어떻게 작업을 했냐면요. 지금 한 1년 정도 시장을 운영했잖아요. 자료를 다 훑어가지고 네. 이렇게 훑었는데 후회했습니다. 이거 한 4시간 걸렸습니다. 읽는데. 근데 깔끔하게 정리해서 왔습니다. 짧게 괜찮아, 요새 정리해서 놀잖아. 제가 가져온 것 중에 그래프 하나 나와 있는 것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위에 산 모양처럼 돼 있는데 이름이 뭐였죠? 오세훈이죠. 오세훈이 지금 서울시 시장이 되고 나서 그림을 그린 게 한 자기는 1년 정도밖에 시장을 가져갈 수 없으니까 1년 사이에 대선을 충실하게 준비하자라고 계획을 설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서울에서 지금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잘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도 얻을 수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좋네요. 네. 5월 달에 기자들을 불러놓고 나서 브리핑을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PPT를 띄워가지고 착착착착 브리핑을 하는데 이 기조를 가지고 시정을 운영하고 있어요. 문제를 이렇게 진단을 해요. 지금 주택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2015년 이후에 재개발 구역 지정이 전혀 없다. 그래서 지금 구역 지정되어 있는 것만 놓고 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집이 크게 감소할 것이다. 26년 이후 입주 물량 급감 우려라고 노란색으로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 내용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프만 놓고 보면은 되게 충격적인 것처럼 보여요. 박영순 시장 들어서 가지고서 재개발 관련해 가지고서 하나도 재개발 관련해 가지고 하나도 허가가 없다는 거 없구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 네모 참 설명을 나쁘게 한 게 네모 박스 왼쪽 네모 박스는 제가 친 거예요 따로. 저 시기가 언제냐면요 2002년에 이명박이 뉴타운 시범 사업을 처음 시작하게 되면서 재개발 사업이 우후죽순 생길 때예요, 저쪽이. 그러니까 저거는 이명박 때부터 뉴타운의 목적으로 해가지고 우후죽순으로 만들어졌던 숫자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오세훈이 이어받았죠. 그러다 꼭대기를 치잖아요. 그래프를 보면은 꼭대기를 쳤다 제가 번개 마크를 쳤어요. 저게 뭐냐면은요. 서프라임 모기지 터지고 나서 세계금융위기 왔을 때예요, 저게. 예, 2008년도 2009년. 여러분은 과거를 다시 한번 회상해 보세요. 뉴타운 지정한다고 서울 광풍 불었었죠. 그래서 지구 지정 엄청나게 했죠. 그렇게 했다가 세계금융위기 오고 나서 지지부진하고 아무것도 안 되고 쑥대밭 됐었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지정 받았으나 착공조차 못 해본 상황에서 네. 저도 이제 청량리 지구에 그때 있었는데 그때 치고받고 막 주민들끼리 쌈나고 왜 이거 진행 안 해주냐 그래가지고 갈등들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리고 그거 믿고 투자했거나 이사 들어왔던 많은 사람들이 손해보고 또 다 나가기도 하고 그랬거든. 맞습니다. 진짜 네. 쑥대밭이었어요, 저 때가. 저 때 쑥대밭이었는데 그때 서울시장이 변경됩니다. 그래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서울시장이 변경되면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요. 저 그래프에서 보면은 2012년부터 싹 없잖아요. 2011년 겨울쯤에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당선이 되시고 그리고 3개월 뒤 2012년 1월에 뉴타운 출구 전략이라는 걸 발표해요.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 지구 지정되어 있는 것들 중에 될 것들은 빨리 진행되게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지지부진해서 하나도 진행되지 않고 고통받고 있는 것들은 이거 빨리 수습해가지고서 도시재생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명박이랑 오세훈이 말한 소위 싸놓은 똥을 정비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정비를 해가지고서 지구 지정이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사이 한 10년 정도가 지나면서 사이클이 한 번 더 돌면서 근래에 불장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집가 상승이 다시 올라가면서 사람들의 욕망이 이제 다시 꿈틀꿈틀대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2008, 9년대에 똥값 돼갖고 포기를 했던 거가 2020년대 와서 집값이 오르니까 다시 한번 해볼만 하겠는데라는 욕심이 맞습니다. 생겼다는 거죠. 지금 그거를 자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 분석을 한 거죠. 그렇게 분석을 하고 그러면은 이 욕구들을 어떻게 흡수를 할까를 분석한 것 같아요, 오세훈이.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그러면 슬라이드를 넘깁니다. 넘기면서 설명을 해요. 이거를 브리핑을 해주면서. 물론 저처럼 브리핑을 하진 않았죠. 예. 넘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개발을 하려면은 재개발이 있을 것이고 재건축, 그러니까 아파트를 새로 짓는 재건축이 있을 것인데 재건축 같은 경우는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투자 수요 등이 몰려가지고서 이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으니까 일단 저희는 재개발 시장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이거를 해설을 해야 될까요? 재건축과 재개발을 했을 때 차이를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될까요? 이게 일반분들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그러면. 재개발 같은 경우는 그 저층 낙후된 그 저층 주거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싹 묶어가지고서 기반 시설까지 다 같이 들어오면서 하는 큰 개발을 말하고요. 그러니까 아예 소규모 주택단지나 아니면 그 봉촌동 그 산동네처럼 네. 아예 그 조그마한 주택들이 모여 있는 지역을 한꺼번에 수용해가지고 높은 층을 올리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사비가 좀 덜 들 수 있죠. 아무래도 새로 생겨나는 주택 수요가 많으니까. 근데 재건축인 경우에는 아파트를 허물고 애초에 아파트를 아파트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이미 굉장히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이 높은 상황에서 그걸 밀고 다시 하려다 보니까 15층짜리가 25층이 되지 않는 이상은 수익에 대한 비용을 기대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네. 재건축은 사적 영역이잖아요. 물론 네. 공적 성격 가면 재개발은 기본적으로 이미 공공이 소유하고 있는 도로나 토지까지 다 같이 수용돼서 하기 때문에 매우 공공적인 영역이라고 일단.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로 가겠다고 하는 거는 바람직한 방향처럼은 보여요. 설명은 그렇게 하는데 보세요. 저는 오세훈의 빙의에서 생각을 한 거예요. 다시 그래프를 한번 봐주세요. 지금 재개발 시장을 건들자고 했잖아요. 첫 번째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아까 그래프를 봤었던. 아까 그래프 이렇게 산처럼 있었던 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번개 표시. 네, 뉴타운 시대가 있었다가 저기 후질러 놓고 나서 박원순 시장님이 저거를 뉴타운 출구 전략으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뒷수습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뉴타운 정비 사업 예정지가 그 전에는 683곳이었어요. 서울 시내에 683곳. 680 서울 시내에만요. 네. 네. 근데 그거를 394곳이 취소됐어요. 지역 주민들이가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당시 주민들이 네. 해제를 많이 났었어요. 원주민들이나 맞습니다. 세입자들. 그래가지고서 그 주민들 의견 받아가지고서 그거를 취소를 했는데 그렇게 하고 10년이 지났는데 그렇게 하면서 대부분의 지역들이 다시 재개발 사업으로 진행이 안 되고 그것이 방치되거나 또는 도시재생 사업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그래도 뭔가 개발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그 와중에 서울 시내 집가 상승까지 같이 겹쳐지면서 꿈틀꿈틀 사람들 욕망이 꿈틀대기 시작하니까 그 부분을 건든 거예요. 다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그래서 안에 뉴타운 같은 게 아닌 전반적인 구역을 크게 잡아가지고 민간 영역이 아닌 공적 영역이 들어가는 척하면서 거기에 대한 건설 주도권을 서울시가 갖고 가려고 하는 거죠. 지금 그 설명 드리려고 했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동네 조합 주민들끼리 모여서 야, 우리 현대건설해갖고 우리끼리 이거 지어가지고 10층 있던 거 15층 올려갖고 우리끼리 할게요. 이러면 서울시가 거기에 끼어들 영역이 없죠. 그렇죠. 주민들이 업체 선정부터 네, 재건축은 합의를 다 끝내니까. 주민 사유지에서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니까요. 근데 이건 뭐 악의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자, 행정 관료가 뭔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이거를 얻으려고 하면 자기 입김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 아파트 저개발 단지를 뭉뚱그려 가지고 여기에 대한 사업 계획과 사업자 선정을 서울시가 주도하는 모양으로 바꾸면서 이 와중에 삥을 뜯어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이 된다는 거지. 뭐 100%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렇죠. 오세훈 입장에서는 또 예를 들면 그 개발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온갖 떡고물들을 특혜를 국민의힘 세력 또는 국민의힘을 도와줬던 세력들에게 어떤 나눠줄 수 식으로 있는 배분할 거고. 의혹도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경원이 많이 갖고 있는 땅을 집중해 준다든지 박덕흠이 몰래 차명 투자해둔 부분을 해준다든지 그렇죠. 뭐 이런 식의 또 공생공조도 예. 가능한 거니까. 보면 저 투기 세력들이 재미있는 게 낙후된 지역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언젠가 분명히 재개발될 거라고 생각해서 헐값에 사놓는 거죠. 그런 달동네 같은 데 있는 데 보면 다 사놓고 그랬어요. 나중에 분명히 재개발되니까.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이제 세 번째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보여주면서 기조를 발표합니다. 5월달에 한 거잖아요. 작년 5월달에 이 기조를 가지고 지금까지 쭉 밀어붙이고 있어요. 6가지 기조 하나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발표를 하는데 하나씩 설명을 잠깐 드리면은 주거정비지수제라는 거를 폐지하겠다는 거예요. 재개발로 집중하겠다고 했잖아요. 재개발의 그
지정이 되려면은 법정 요건을 일단 충족해야 되는데 뭐 노후 동수가 뭐 3분의 이상이어야 그렇죠. 되고 뭐 등등등이 있는데 그거는 많은 부분들이 충족을 해요. 이제 서울 시내 돌아다니시다 보면은 낡은 주택들 많이 30년 있잖아요. 넘은 주택은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주거 정비 지수제라는 것도 같이 충족을 해야 돼요. 두 가지를. 자, 그게 뭔지만 알면 되겠네. 주거 정비 지수제. 네, 그거는 노후도를 보는 거예요. 그 지역의 면적의 60% 이상이 노후도가 되어야 되고 등등등 있는데, 근데 이게 제일 계륵이에요. 개발을 바라는 사람 입장에서. 왜 그러냐면은 그 빨간색 벽돌집 빌라 있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중에 한두 개만 신축 빌라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를 못 채우는 거예요. 노후 면적의 60%를 차지해야 되는데 신축 빌라가 면적을 차지해야 이게 개인적으로 이걸 재건축 해버린 사람들이 좀 있으면 네. 그것 때문에 저 지수가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지.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폐지해버린 거지. 네, 이걸 폐지해버린 거예요. 이름 대부분 들어와요. 네. 그래서 이걸 폐지하겠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공공기획을 통한 구역 지정. 지금 말씀하신 우리 홍 작가님께서 이거는 뭐냐면은 보통 그 재개발 그 지역을 지정하는데 여러 단위의 그 단계들이 있잖아요. 그 단계들 중에 뭐 사전 타당성 조사, 뭐 기초 생활권 계획 수립, 정비 계획 수립 이런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게 통상 42개월이 걸리는 조사에만 42개월이. 네, 이게 기초지자체가 하는 거거든요. 그걸 서울시가 그냥 가져와 버려가지고 서울시가 14개월 내로 그냥 끝내버리겠다. 그러니까 내가 맘먹으면 한 1년 만에 대충 조사해갖고 이거 지정할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게끔 요거를 바꿨다는 거죠. 네, 지금 그 사진에서 나오네요. 지금 저 가운데 부분을 빼버린 거예요. 12개월, 10개월, 20개월을 그냥 서울시가 가져와 버려가지고 14개월로 그냥 짧게 해줘버리겠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어떤 그 실용성이나 편의성보다도 서울시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게끔 제도를 바꾼 거네요. 간악한 친구네, 이 친구. 네, 그 위에도 뭘 또 바꿨죠? 세 번째, 오세훈 교활하죠. 주민 동의율을 간소화하겠다. 그렇지. 주민 동의 반대가 있어도 50%만 넘기면 통과. 주민 좋네요. 동의율을 간소화하겠다라고 하고 그 다음이 네 번째가 신규 지역으로 다시 지정할 수 있게 되겠다. 지금 해제된 지역들도. 그다음에 과거에 자진 납세해갖고 포기했던 지역들도 네. 다시 지정할 수 있게끔 할 거고. 네. 그다음에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고 해서 그 중에서 7층으로 제한한 것들이 있는데 만약에 재개발하게 되면 그것도 풀어주겠다. 그게 뭐냐면 한강 뷰를 해치거나 네. 문화재가 주변에 그렇죠. 있거나 또는 뭐 산이나 이런 예. 쪽에 문제가 있는 데는 그 주거 높이 이 규제가 있었거든요. 청와대 주변 같은 데 네. 다 있어요. 이거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지. 네, 맞습니다. 그냥 다 45층 짓겠다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여섯째, 지금 이것들을 서울을 여러 곳에다가 지정을 하기 위해서 매년 25개 이상 구역을 발굴하겠다. 매년 재개발 구역을 25개씩. 그렇게 해서 이거 5월달에 야. 발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10월달에 후보지를 공모해요. 재개발 후보지. 자, 이거를 이름을 짓습니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자, 그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야, 오세훈이가 우리 재개발 해준다더라. 다음에 나오면 오세훈 뽑아야겠구나. 맞아요. 요런 또 효과를 보기 위해서 홍보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냥 7개월 만에 네. 순식간에 네. 이 어려운 계획을 세워가지고 쫙 뿌린 거네요. 그렇게 해서 10월달에 뿌리는데 102곳이 신청을 합니다. 서울시에서. 자,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상 오세훈이가 떡밥을 다 깔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씨를 뿌렸기 때문에 이거를 걷어 먹으려고 하면 당연히 4년, 8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더 빠르게 12월달에 21곳을 또 선정해요. 이미. 그렇게 해놓고 나서 내년에 또 선정받겠다라고 해요. 이미 이 21곳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내년에 시작하면 내후년부터는 실질적인 공사가 시작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만일 이거를 자기가 안 하고 다른 시장한테 넘긴다고 하면 요거 프리미엄 받아야 될 업적이네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요. 두 개만 더 짧게 설명드리면은 지금 도시재생 사업으로 넘어간 곳들 있잖아요. 재개발 사업이 자초돼가지고서 뉴타운 출구 전략에 의해서 사실은 도시재생 사업이 재개발 사업도 포함하는 개념인 거거든요. 근데 그 기법을 쓰지 않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도시재생 사업에 재개발 기법도 포함하겠습니다라고 중간에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오세훈이 시장 후보 시절에 말했던 35층 한강변 주택에 대해서 35층 규제와 관련해 가지고서는
지금까지는 계속 쥐고 있어요. 이거 아마 재선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이제 임박해가지고서 뭔가 이슈를 터뜨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서울시 의회가 민주당 그 의원들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시장이 이거를 이렇게 진행하겠다고 해서 이게 그냥 계속 진행될 정도로 행정적 저지력이 없나요, 현재? 이거 살펴봤는데 네. 35층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의견 청취 등만 있기 때문에 밀고 나간다 밀고 나갈 수 있어요. 네, 용적률 부분이 그 허락을 그럼 딴 하나요. 얘가 할 때는 한강변을 중심으로 해갖고 공항 주변에서 시작되는 행주대교 북쪽에 그쪽 지역부터 시작해갖고 한강변 쪽에 낙후돼 있고 옛날 고수부지로 해갖고 조금 말하자면 뭐 물난리도 나고 이래서 약간 개발이 뒤쳐져 있는 이 주변 지역들 용산 지나서 저 밑에 풍납동 이쪽까지 전부 다 해가지고 아주 강 주변에다가 성을 쌓으려고 하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제2의 뉴타운 광풍을 네. 부추긴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완전 이명박, 극단적이에요, 오세훈이 지금. 그걸로 재미를 봤잖아요. 당시에 뭐 욕망의 정치로. 또 그렇게 가겠다는 거냐면 오세훈 지금 서울이 망가지고 또 저렇게 해서 원주민들 일부 뭐 쫓겨나고 대규모 세입자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일단 그 나중 일이고 일단 낙후된 저 방금 재개발 추진하는 곳이라 재개발 예정지역 같은 데는 또 들썩들썩 할 거거든요. 그럼요. 땅값이, 집값이. 그럼 이 사람들이 자기 우호적일 거고 그러면 이번에 설령 이재명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자기가 한번 해볼 만하고 얘는 반드시 이번 서울시장이 재선인 게 여차하면 대선 때 나오려고 했는데 못 나왔잖아요. 다음 대선이 언제냐면 2027년 3월이에요. 이번에 4년 딱 임기 마치면 언제인지 아세요? 2026년 6월이에요. 딱 1년이네. 딱 4년 더 해서 그때 되면 이제 재개발 지역 한참 공사하는 거예요. 뭐 폐해 같은 것도 별로 안 드러나요. 일단은 자기가 예. 지정하면서 예. 정치 자금 땡긴 거고, 자, 그 공사 이후에 뭐 교통 혼잡 예. 시작해 원주민 쫓겨나고 이런 거는 추후 문제고. 추 문제예요. 그래서 욕망의 정치, 진짜 어떻게 보면 낙후되거나 극히 생활형에 불량한 분들을 부추겨서 표를 얻은 다음에 딱 서울시장 끝내고 지는 대선 후보 나온 플랜을 짜고 있는 겁니다. 아주 맞아요. 그래서 아까 간악하다고 송대까지 표현한 저는 매우 교활한 사람입니다. 옛날부터 보면. 저도 이거를 분석하면서 누구를 다시 떠올렸냐면요. 제가 근래에 이준석을 분석한 적이 있어요. 네. 이준석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해보자. 부동산을 분석하는 것처럼 하고 보는데 말초신경을 자극하더라고요. 사람을 도구로 보면서 사람들이 이거 나쁜 건데라고 하면서 자꾸 빠져드는 게 불구경 싸움 구경이거든요. 근데 싸움 구경에 자꾸 빠져들게 만들어요. 싸움을 위해 싸움을 하게 되는. 그래서 맞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오세훈도 참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거예요. 이 개발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을 자꾸 자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개발하고 싶지 내가 개발 다 시켜줄게. 네, 지금 딱 그거예요. 짧게 해줄게 이거냐. 남 지지해 이건데. 정말. 근데 서울이라는 도시의 중장기 계획,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교통 문제, 교육 문제, 빈부격차 문제, 세입자들 문제 이런 거 전혀 고려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만일에 오세훈이 이러한 정책들로 인해 가지고 지지율을 유지해서 차기에 당선이 된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도 굉장히 그 정치 행정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의 그냥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겠어요. 맞습니다. 집값 잡는데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옛날 이명박 오세훈 때 뉴타운 광풍 돼가지고 막 집값 뛰고 세입자도 다 쫓겨나고 심지어 원주민들도 쫓겨나고 네. 개발부담 다 부담 못해서 난리 났었잖아요. 그리고 이걸 보면서 저는 오세훈을 또 분석하면서 어저께 과거에 우리 민주진보 인사들이 인간의 욕망에 조금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그 보수 쪽은 욕망만 건드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면은 이것의 가운데에 정확하게 있는 사람이 이재명 후보 같은 거예요. 저는 시장의 욕망은 시장 욕망대로 존중을 하면서 공적인 것들은 가져와가지고서 정확하게 믹스를 하는 그 사이에서.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다시 막 떠오르더라고요. 지금 아무튼 지금 보훈 소장의 분석에 의하면 오세훈이는 한탕만 하고 갈 생각이 아니었다. 네, 처음부터. 네, 처음부터 아예 차기에 둘러 앉아서 여기에서 정치 자금 조성하고 그 다음
대선을 노리기 위한 공작질이 이미 시작이 돼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습니다. 자, 다음 순서로 엊그제 이재명 그 캠프에서 새로운 뭐 청년들 위한 주택 정책을 비롯한 부동산 정책이 몇 개 나왔어요. 네, 근데 난 깜짝 놀란 게 네. 기존에 보여왔던 그 기조 중에 뭐랄까 우리가 좀 그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뭐 주택 대출 담보율 증가라든지 네, LTV 네, 뭐 LTV 증가라든지 생애 첫 구입 청년들의 90%. 90%. 네, 뭐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네. 혹시 이게 선명성의 후퇴가 아니냐라는 네. 또 지적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오해 없이 이 네. 정책들을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올려놓은 게 있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 기사가 있는데, 예, 이겁니다. 좀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앞에는 필요 없고요. 좀만 내려주세요. 예, 여기서부터 여기. 예. 지난 일요일 날 발표를 했고요. 지금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만 판세를 보면은 서울하고 이제 수도권이 문제잖아요. 네. 서울하고 수도권에서 이제 못 이기면 어려운데 계속 이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죠. 가장 큰 원인이 역시 부동산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역시 가장 큰 원인이 그건 것 같고. 근데 부동산 관련해서는 이게 참 정말 어려운 게 집이 있는 사람도 집이 없는 사람도 다 욕을 하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왜냐하면 그러니까 물론 집이 아주 많거나 이런 사람은 제외하고요. 집 한 채 있는 사람 말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올려달라고 했는데 집값을 근데 너무 많이 올랐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재산세나 이런 게 따라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 부수되는 사회보험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이 사람들한테는 세금으로 인식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불만이 많은 거예요. 많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이게, 일득자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가격이 뭐, 더블 이상 많이 올랐죠. 이 정부 들어서. 근데 이제 그게 처분하지 않는 바에는, 그거는 이제 현금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이제 경작에서. 그렇지. 팔아야지 돈이 된 거지. 올랐다고 돈은 아니죠. 예, 경작에서 이제 스탁하고 이제 플로우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자산 가치가 늘어나는 건 맞는데, 내 수중에 돈이 들어온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무튼 재산세를 비롯해서 여러 사회보험료들은 현금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 이분들은 또 그런 게 불만이 많이 있어요. 있고, 또 이제 집에 없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냥 살 방법이 없어졌으니까. 이분들은 이제 거의, 이건 뭐 불가능한 영역으로 나가버렸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만 서울이나 뭐 경기도에도 뭐 어지간한데 지금 뭐 10억 넘는 집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쯤 되면은 이게 구입 불가능한 지경으로 가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이 없는 분들도 너무너무 화가 나고. 그래서 근데 양쪽에서 협권을 받는. 그러니까, 집값이 뛰니까 그걸 잡겠다고 뭐 세금이나 대출이나 이런 걸 좀 조였는데, 근데 그러니까 이제 있는 사람들이 더 이제 화가 나고, 또 이제 뒤늦게 쫓아가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대출을 막으니까 또 못 사니까 또 화가 나고. 네. 참 이게 사면초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아무튼 우리가 뭐 한탄만 하고 있을 일은 아니고 돌파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가, 방향을 완전히 좀 이렇게 선회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보기에는, 큰 흐름을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아니, 이재명, 뭐, 그러면, 저기, 윤석열하고 뭐가 달라?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좀 다른 것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왜 이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대담한, 선회를 결정할 수 있었냐라고 하면,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부동산 시장에 지금 판이 바뀌고 있거든요. 지금 최근에 보면 자산시장이 거의 녹아내리고 있죠. 그렇죠. 계속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건 이제 확실한 추세 같아요. 그리고 자산시장에서 부동산만이 아니라 주식이나 비트코인도 완전히 지금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건 그동안에 이제 유동성의 힘으로 엄청 위로 올렸다가 지금 유동성이 이제 빠지니까 결국엔 이제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산시장이 꺾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국면에서는 굉장히 과감한 공급 대책이나 대출 완화를 해줘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기준금리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런 걸 하면 안 되죠. 안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부동산 시장의 판 자체가 바뀌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결국은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을 받는 사람도 옛날처럼 투기성으로 해서 이게 수익이 날까 싶은 생각에 맞습니다. 정확히 그런 묻지마 투자가 일어나진 않을 거다라는 전제하에서 맞습니다. 정책을 바꿔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과감한 정책을 냈고 이제 하나가 이제 그런 거죠. 그래 그러니까
지금 구 소장이 말을 했지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당위에 매몰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실제로 보면은 시장을 엄밀히 분석해 보면은 공급 자체가 꼭 부족한 건 아니야. 라고 하는 게 객관적인 태도일 겁니다. 근데 이재명은 근데 유권자들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 그러면 알았어. 그러면 공급을 해줄게. 확실히 공급하는데 공급의 총량이 그전에는 250만 호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250만 호라고 하는 거는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206만 호, 그 206만 호에서 조금 더한 거예요. 거의 모든 후보들이 비슷했죠. 근데 이제 그걸 더할게 그러면 311만 호. 근데 311만 호라고 하는 엄청난 물량을 네. 다 짓겠다는 건 아니잖아. 그냥 계획이죠. 계획이고, 그러니까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급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꼭 그대로 시행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시장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311만 호라는 굉장히 압도적인, 그러니까 여러분 311만 호라고 하는 게 감이 잘 안 오시겠지만은 우리나라 전체 주택의 4분의 1이 25%가 추가로 늘어나는 예, 거야. 어마어마한 숫자고요. 일기 신도시 전체 물량이 30만 호거든요. 이게 10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상할 수 없는 물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일종의 이게 그 아나운스먼트 이펙트란 말을 쓰는데 공표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시장 참여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그걸 이제 이재명 후보가 생각을 해서 한 거고요. 그래서 양 자체가 굉장히 압도적이다. 그리고 이제 가장 그 문제가 많은 서울에 107만 호를 넣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굉장히 양 자체가 파격적이라고 하는 걸 일단 아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용산공원 그 부지가 들어갔어요, 여기에. 사실은 이게 누구도 그런 말 하는데 용산공원 부지는 안 건드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일에 진보진영에서는 이게 무슨 마치 성역 비슷한 거였는데 이재명은 그런 것도 그냥 넘어간 거죠. 넘어가고. 주택지로 전환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중에 일부를. 그리고 30%는 10만 호를 짓고 네, 맞습니다. 30%는 청년한테 준다. 라고 공약을 던진 거죠.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그 물량이 압도적인 총량 자체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좀만 더 내려주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들이 화면에 보일지 모르겠네. 이거 기사로만 보여가지고. 그래서 안 보이셨어요. 멘트로 정리를 해주세요. 건별로 끊어가지고. 예. 일단 중요한 거 311만 호라고 하는 압도적인 물량. 압도적인 물량. 현재 대한민국에 존재한 주택의 25%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얘기인 거고. 그 서울이 107만 호다라고 서울에 하는 거. 107만 호를 늘린다고 했고, 그 중에 용산공원에 10만 호를 짓는다고 선언을 했고, 맞습니다. 그 중에 30%를 청년한테 주겠다고 또 선언을 한 겁니다. 근데 저 숫자를 제가 보면서 인상 깊었던 거는 이거였어요. 나 찐이다. 진짜로 공급할 거다. 라고 보이는 게 서울, 그 다음에 경기, 인천 그 외 지역으로 나눈 다음에 어디에 어떻게 공급을 몇 호를 할 건지를 탁탁 집어서 탁탁탁 하면 돼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섣부르게 국가 공급 물량을 뛰어넘어서 니들이 수요를 만들거나 투기를 해갖고 지을 수 해볼 테면 해봐. 따라올 때면 따라와봐. 이재명 정부가 공급하는 주택보다 좋은 입지로 더 비싸게 지어가지고 비싸게 분양해서 팔아먹을 자신 있으면 니들도 지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민간한테.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이 되게 많고 방법은 여러 가지 있죠. 김포공항 주변을 개발한다. 용산공원 예정 부지에 넣겠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1, 2호선 보면 지상철 있는데 그걸 이제 지화해서 거기다 넣겠다. 그건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할 겁니다. 거기다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임대주택들이 있는데 공공임대 이게 지금 노후화가 많이 됐거든요. 그걸 이제 다시 재건축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재건축하면서 용적을 많이 줘서 거기다 더 많이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두 번째 꼭지가 분양 가격 자체를 굉장히 낮추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공택지에서 특별히 분양하는 게 많은데 311만 원 중에 굉장히 많은 게 공공택지거든요. 근데 공공택지는 잘 아시다시피 기존에 또 보면은 민간 택지에서 분양하는 주택보다는 분양가는 쌌어요. 쌌는데 더 낮추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은 뭐냐? 간단합니다. 분양가 공개하고 분양가 상한제 해서 가격도 잡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보면은 공공택지가 분양을 할 때 조성 원가로 해서 원가로 했다가 박근혜 때 감정가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감정가로 하면 당연히 주변시세 실험하기 때문에 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조성원가를 낮추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조성원가로 분양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지금 311만 원 중에서 아주 굉장히 많은 물량이 공공택지에서 분양이 될 터인데 그게 사실은 주변시세보다 반값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서울에
청년 같은 경우에 말입니다. 청년 같은 경우에 청년 무주택자인 경우에 서울에 이제 아파트를 내가 5천만 원만 있으면 구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나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10억짜리란 말입니다. 분양가가. 근데 주변에 10억인데 반값은 나오잖아요. 분양이. 그럼 5억이잖아요. 분양가는 5억이고 근데 LTV를 90%까지 주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는 대출을 받으면 되죠. 그러니까 내 돈은 5천만 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극단적인 케이스이긴 한데 그렇죠. 그게 이제 이론상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90%거나 아니면 지분적립형에서 예. 최소 지분 구입하면 맞습니다. 일종의 10분의 1, 예, 그렇죠. 그게 불가능하지 10분의 2 않다고 하는 거죠. 정도만 있으면 예. 주택 구입이 가능해지는 예,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굉장히 조바심을 내잖아요. 가격이 더 오를까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지금 안 수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 번째 꼭지가 그겁니다. 이제 다양한 유형으로 그러니까 개인의 선호와 부담 능력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겠다. 그게 이제 뭐 지분형일 수도 있고 이익 공유형일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러 선택지를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보면은 자세히 보시면 우리 주택시장에서 보면은 소비자들이 이게 옵션이 없어요. 맞아. 온통 분양이잖아요. 다 내 돈 다 내고 그냥 분양해서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굉장히 다양한 옵션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시세 차익 같은 거는 누리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죄악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기존에 있는 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손대지 않겠다는 거예요. 정부 개입으로. 하지만 주변에 있는 주택가보다 훨씬 더 저렴한 공공주택의 공급을 늘려가지고 네. 그 안에서 그 경쟁을 통해 갖고 일단 신규 취득하는 사람들한테 반가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식을 내놓겠다는 거지. 네. 그럼 똑같은 단지가 있는데 공공주택은 반값이고 기존 사주택은 2배면 그건 선택의 차이잖아요. 네. 그리고 어느 사람들 중에는 비싸게 올라가 있는 사주택을 사서 공공주택을 옮기고 차익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역으로 사적 주택에 대한 욕심 때문에 공공주택을 안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금리가 올라 있기 때문에 네. 옛날처럼 무분별하게 위험하게 빚내 갖고 집 사는 건 할 수 없다는 거야, 앞으로. 네, 맞습니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물량으로 가지고 하향 안정을 만들겠다는 얘기거든. 맞습니다. 정확히 근데 나는 지점이죠. 이제 여기에서 네. 요 정책은 굉장히 공격적인 정책이고 네. 말 그대로 이제 이재명 후보가 부동산을 하향 안정시키겠다고 하는 계획이 예전에는 뭐 세제나 이런 거가 아니라 네. 공급량을 늘려서 수요를 늘려준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얘기 같아요. 네. 하지만 이미 대한민국에 1,200만 원 가까운 주택이 있고 네. 여기에 300만 원을 보태게 되면 네. 공실로 비어버리게 되는 아파트들이 네. 엄청 늘어나게 됩니다. 네. 자, 이 부분에 대한 잉여로 남아있는 아파트들에 대한 처분 문제, 그리고 이걸로 인해 갖고 이게 집중됐을 때 생길 수 있는 도심의 슬럼화 문제 같은 네. 거는 네. 추후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아. 하는 게요. 예. 오히려 지금 멈춰져 있는 상태에서의 가구수 대비 주택수를 보면은 주택수가 더 많은데요. 속도 흐르는 걸 보면은요. 1인 가구 분화가 너무 빨라요. 네. 예, 주택이 지금 못 쫓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숫자보다도 사람의 인구수보다도 5명씩 살다가 네. A 독립해서 나가 살래 하는 예. 과정 중에 수요가 충분히 있다는 거죠. 네, 너무 많아요. 지금 감당을 전통적인 가구가 완전히 지금 빠르게 1, 2인 가구 위주로 완전히 지금 재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사약자 그다음에 주거 전문가들이 다 본인들이 실수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한결같이 분명히 출생아 수가 감소해서 인구가 이제 데드크루스로 줄어들기 시작하면 주택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라는 전망이 많았어요. 막 5년 전, 20년 전인데 다 틀렸다고 막 반성하더라고요. 왜냐면 네. 1인 가구 분화가 그러니까 인구는 줄어들었는데 심지어 출생아 수는 30만 아래 떨어졌잖아요, 지금 매년. 네. 근데 1인 가구 분화가 그보다 훨씬 빠른 거예요. 네. 가구 수가 늘어나 버렸어요. 압도적이에요. 지금 압도적이기 지금 가구 때문에. 수가 2,500만 가구 가까이 늘어났어요. 옛날 2,500만 그래요? 가구. 네. 깜짝 놀랐어요. 네. 제가 1인 가구가 지금 60%가 넘어요. 70%를 가고 있어요. 전 GH 사장인 이영록 변호사님이랑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현욱 변호사, 네, 이현욱. 경기도시개발공사 사장님. 네, 데이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주택 공급을 이 속도로 해가지고선 1인 가구를 포용 못한다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아니, 그 1인 가구가 물론 혼자 살고 있어 나 혼자 산다가 유행이라도 그럴 수도 있지만 투기하려고 쪼갠 거 아니에요? 혹시? 그것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죠. 사실은 아주 많아서 이건 굉장히 좀 그 판단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문제는- 일가구 주택 그래도 일가구 주택이 되니까 네, 그건 맞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는데 예. 일단 실제 그냥 혼자 사는 사람이 늘어났어요. 네. 결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고. 그 5년과 100년 나중 이야기라도 네. 결혼도 안 하니까 혼자 살고 또 옛날보다 어쨌든 부모님이랑 살기 싫어서 나온 사람도 많고 네. 우리 사회도 소화돼가지고 그게 없어졌어요. 전통적인 개념으로 부모님이랑 결혼 직전까지 살다가 결혼하면 나오면서 가구를 형성했는데 그게 아니고 뭐 결혼도 잘 안 하고 하니까 애초에 20대부터 따로 나와가지고 살고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꾸사리 듣기 싫고 그냥 난 나가 살겠다 결혼해도 시작하는데 내가 알아서 하겠다 뭐 이런 경우도 많고요. 자, 마무리를 짓자면 윤석열과 이재명 후보의 정책의 차이는 이재명 후보는 공공 영역에 참여를 늘려서 반값 주택으로 주택을 잡고 공급량도 늘리겠다는 거고 네, 맞습니다. 윤석열은 민간 주도로 해갖고 네. 계속해서 고가의 주택을 양산하겠다 요 차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것들을 허가를 확대함으로 인해 갖고 기존에 있는 표심을 흔들려는 전략에 정반대의 공공주택 311만 호 공약이라고 하는 이 폭탄이 민간을 해갖고 될까 이제? 우리가 공급해서 저게 먹히나? 요런 불안감을 줄 수 있는 뭔가 이제 굉장히 의미 있는 걸 던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제일 중요한 문제 한 가지만 정리하고 가죠. 지금 이러한 정책을 내면서 20대한테만 LTV를 90%를 준다. 내지는 뭐 첫 번째 주택에 뭘 준다라는 것 때문에 그럼 뭐 20, 30, 40대는 뭐 국민 아니야? 이런 역차별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요거에 대한 이재명 그 정책에 숨어 있는 보완책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좀 추가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튼 청년이 많이 이탈하다 보니까 이번 대책에도 보면은 많이 포커스가 청년에 가 있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규 분양 물량의 30%를 쿼터로 해서 청년들한테 구성 배정하겠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년만은 아닌데 생애 최초 구입자들, 흔히 말하는 생초자들이죠. 여기 이제 LTV 90% 주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건 뭐 청년만 해당되는 건 그렇죠. 아닙니다. 나이 들어서 내가- 구입자도 있으니까. 내가 20대 때 집이 있었어. 예. 내가 지금 50대가 됐거든? 그럼 내가 생애 최초 주택 하게 되면, 너 옛날에 집 있었네. 그래서 나 이 혜택 못 받을까? 못 받으시는 거죠. 이러니, 씨. 예, 그게 그래서, 최초니까 최초. 그래서 저는 이게 근데 그래서 무주택자한테까지도 확대하는 방안도 있을 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실은 생애 최초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무주택자.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부동산 시장의 판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건 지금 그 완전히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다고 보거든요. 자산 시장이 그동안에 계속 붐업하다가 이제는 꺼진 상황이고 예. 이건 당분간 불가역적으로 보여요. 근데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대출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누구보다 강경하게 대출을 줘야 된다는 입장이었죠. 항상 그랬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좀 정말 무서울 정도로 해야 된다는 쪽이었는데, 근데 보니까 시장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많은 어떤 요구들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굉장히 잘못된 욕망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유권자들의 집합적인 요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요구들에 제가 보기엔 아주 압도적인 부분이 대출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1주택자들이 집을 갈아타든 아니면 무주택자들이 집을 살려고 하든 간에 대출이 보면 지금 굉장히 강하게 통제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불만이 되게 크고, 근데 지금은 상황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역차별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 홍석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럼 40, 50대는 그냥 호구냐, 우리는. 너희들은 그냥 계속 너희들 지지해줘야 되냐, 이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출에 대해서도 좀 굉장히 화끈하게 지금 상황에서는 풀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고 자산시장이 부러지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러면 제가 보기에는 대출을 설사 화끈하게 풀어도 시장 참여자들이 굉장히 신중할 겁니다. 그렇죠. 집값 부러지네? 그럼 6%, 7% 이자 그거 내고 쉽지 내가 않습니다. 빚 50% 내갖고 저거 살 수 있을까? 저도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거 해서 그 부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상황이 바뀌어가지고서 지금 금리 오르는 것도 있는데 지금 저 90%까지 LTV 청년들한테 청년이 아마 39세까지로 말한 것 같아요.
저는 저기 뒤에 두 살이 많구나. 청년 대출을 못 받는 게. 제가 딱 2살이 맞습니다. 제가 37입니다. 만으로. 네. 어쨌든 그 저기에 숨겨진 보관이 하나 보이는 게 LTV를 90%라고 한다고 해도 살짝만 말씀드릴게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말하지는 마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DSR 적용된다고. DSR 때문에 사실은 다 맞을 수가 없습니다. 저게 소득에 연계해서 DSR을 올해부터 앞으로 쭉쭉 당겼어요. 올해부터 1월 1일부터는 총 대출이 2억 원이 초과하게 되면은요 소득 대비 40%밖에 받을 수 없고요. 네. 올해 7월부터는 총 대출이 1억 원 초과하게 되면. 근데 그런 얘기 굳이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우리가 아까 생각한 것처럼 10억짜리 대출 1,000만 1억만 들고 이거 불가능하다는 거죠. 본인의 20대 수준의 소득이 소득이 그만한 대출을 끌어올게끔 할 정도 되면 소득은 많고 부채가 적은 분은 80%까지 할 수 있는 그렇지. 거고. 그럴 사람이면 자기 돈으로 살 능력 될 정도니까. 네. 그런 보관도 있었을 거예요. 대출에 대해서 저는 좀 굉장히 전향적인 태도. 근데 시간이 별로 많지 않아서 좀 그건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고 좀 굉장히 놀랄 정도로 화끈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변화된 이재명 주택 정책의 확실한 포인트는 311만 원이다. 그것도 반값 주택이다. 네. 네. 그리고 골고루 다양한 유형으로 공급을 해준다. 네. 라는 걸로 해갖고 일단 기존에 있는 주택 상승률을 막을 수 있고 네. 대출에 대한 부분은 금리가 높아져서 옛날처럼 묻지마 대출 힘들 거고요. 네. 여기에 또 하나 제안하고 있는 그리고 지금 제안이 준비 중인 게 기존에 밀어줘서 집 샀던 사람들 금리가 올라갔고 엄청난 부담이 옵니다. 이자가 2배, 3배가 나가야 돼요. 6% 돼버리면. 그래서 이런 대출들에 대한 금리 차이를 어떤 방식으로 국가가 보장해 주거나 도와줄 수 있을 것이냐 문제. 이게 하우스푸어 돼버리니까. 네, 그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대안에 대해서 2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어요. 국가가 장기적으로 그 대출을 이제 떠안고 바꿔주는 거. 국가 기금이나 공공자금으로. 또 하나는 뭐냐면 은행이 작년에 예대 마진으로 많이 벌었잖아. 그러면 작년에 지금 50조가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 근데 지금 올해 대출금리가 3% 오르면 이게 150조를 버는 거야, 얘네들은. 가만히 앉은 상태에서. 그래서 이러한 주택 대출은 안정적이고 보전을 받았고 이미 벌 만큼 벌었으니까 주택 대출에 대해서만이라도 금리 인상을 은행과 정부가 조정을 해서 인상분을 낮추는 뭐 신용이라든지 뭐 사업재급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장기적인 주택 대출에 대해서는 기간별로 정해서 대출을 낮게끔 유지하도록 은행하고 협의하는 방안이 2가지 방안이 대안일 수 있습니다. 네.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면서 부동산 대책을 진행해 간다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건 시장 환경에 맞춰서 그리고 국민들의 의견에 맞춰가지고 변화되는 국민을 위한 정책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국민들한테 제공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의 정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제와 뭐 억제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재명 후보는 시장의 원리에 충실해 주면서 달라니까 주겠다는 거야. 내가 집을 원하는 사람이 많다니까 주겠다는 거지. 하지만 기존의 주택보다도 훨씬 싼 가격으로 유리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정부가 마련해서 제공을 하겠다. 그래서 민간 투자업자들 지금도 이제 노리고 있겠죠. 오세훈의 무리와 윤석열을 기대하는 무리들은 내가 지금 땅 사는 거 있잖아. 규제만 풀리면 나 아파트 올려서 평당 3천에 팔아먹을 거야 라고 하는데 바로 앞 동네에 평당 1,000만 원짜리 공용 아파트가 들어왔을 때 니들이 3천만 원 지어서 팔 수 있으면 팔아봐. 하지만 안 팔리는 거 우리가 책임 못 져? 라는 방식으로 정면 대결이 시작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좀 길게 나갔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많았습니다. 따로 이제 짤을 정리해가지고 저희가 1분 정도의 정리된 짤을 또 만들어서 쇼츠를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TV 쇼츠 좋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들 쇼츠를 통해서라도 많이 이해하시고 전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추석 연휴가 있어서 못 찾아뵙습니다. 수요일까지. 설입니다,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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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다음 주 수요일은 못 찾아뵐 것 같고요. 그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 갖고 정부생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설명도 잘 고맙습니다. 쓰세요. 잘 쓰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